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되면서요.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후보를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을 하면서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상걸 국민대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백성문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재명 후보 과연 어떤 얘기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네, 제가 질문을. 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네. 산하기관의 네. 꼭 그 직원 중에 한 사람. 개인적 신분 같은 거를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장동 이슈, 민주당에는 선거의 호재다. 유동규 씨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면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 그건 맞으신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죠.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든 제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살피고 또 살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5,503억 원을 환수했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공감하지만 이게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좀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 설계는 내가 했다. 네. 대장동 설계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인정했습니다만 5,503억 원을 환수했기 때문에 사과할 일 아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다. 이런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수님? 글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된장과 비슷한 것을 놓고 다른 것이라고 저거 냄새 나는 거니까 다른 것이라고 지금 지적을 했더니 여전히 된장이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조금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토론 과정에서 박용진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유동규 씨가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정치적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네.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책임져야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데 나중에 사과할 때는 관리적 책임, 관리적 책임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사전에는 정치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관리적이라고 하는 의미와 동의어라고 생각이 되시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뭐 결국은 그 시청자 여러분 혹은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대장동 개발이 칭찬받을 일이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시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금 뭐 길어질 수도 있는데 5,503억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5,503억에는 단대 오거리 지역, 신흥동 지역입니다. 거기에 2,700억 원이 넘는 돈을 거기에 결합개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또 성남시 성남개발공사를 통해서 1,803억 정도를 배당을 받았다. 1,823억인가를 그건데. 뭐 나머지 950억은 터널이니까요. 빼고 왜냐하면 어차피 터널은 나지 않으면 그 대장동 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그 땅값이나 혹은 집값이 오를 수가 없어요. 민영 개발이 됐어도 그건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민영 개발을 하게 되면요 도로 확장을 비롯해서 인프라에 대한 기부 체납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보통 그 지역 땅의 30~4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가져온 거냐 안 가져오냐는 걸 판단하려면 그건 아직도 뭐 민간 개발했을 때 기부 체납할 액수와 여기서 가져간 액수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또 대장동에 입주한 입주자 입장에서는요. 원주민은 엄청나게 싸게 땅을 뺏긴 거고요. 입주한 사람들은 훨씬 더 비싸게 분양을 받은 겁니다. 평당 뭐 300만 원 가량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원주민과 입주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지금 뺏어왔다는 소리예요. 이게 과연 5,503억의 이익을 환수한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야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일축했습니다. 어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퇴를 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 다 사퇴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한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그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좀 얘기하시면 좋겠다. 제가 뭘 잘못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네, 뭐 야권에서는 유 전 본부장, 이재명 지사 정치 경제 공동체 아니냐 이러면서 아무래도 야권의 사퇴 요구, 후보직 사퇴 요구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개인의 한 직원의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네, 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 도의적인 책임은 뭐 질 수 있지만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은 질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온 팩트는 없습니다. 이게 대선 국면에서는요, 사실 온갖 의혹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뭐 엑스파일이라고 해서 매번 역대 대선도 그렇고 이번 대선에도 있었지만은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운명을 걸고 후보들이 정면으로 격돌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팩트가 없으면요, 그게 큰 위력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매일매일 언론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서 손에 딱 잡히는 정확한 어떤 물증이 없으면 대선 후보에게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힘들다. 다만 이제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뭐 정치 경제 공동체라, 그렇기 때문에 후보직까지 사퇴하라고 지금 아주 고강도로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나땡이다, 뭐 이재명 지사가 나오면은 땡큐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이거는 온갖 의혹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궁금증 이런 것들이 증폭되고 있지만 최소한 유력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물증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밖에 없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뭐 진짜 이재명 지사와의 뭐 연결고리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전 직원이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 한전 직원이 관계사에게 수천억 원 이득을 줬다고 하면은 그 관리 책임에 대한 한전 사장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당연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리고 한전은 지금 민영화되고 그 외국인 비율도 한 15%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 얘기는 나는 유동규랑 굉장히 멀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유동규랑 가까우면 가깝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될수록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서 본인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지금 그 당시 2014년, 15년으로 돌아가면 성남시장이고 그 당시 성남에서 가장 큰 정말 뭐 당군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전체적인 민과 관의 이익 배분 구조를 설계한 사람과 연관관계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형사적인 문제도 생기고 정치적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찌 보면 저는 어제 유감 표명이 사실상 유감 표명이라기보단 선긋기로 오히려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내 저 밑에 있는 직원이 잘못했는데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고 내 책임은 아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 내가 좀 유감이네요. 이 정도에 그친 거라면 어제 얘기는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진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한 선긋기 의미가 더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권에서는요, 이재명 후보 대장동 의혹에 몸통으로 지목하면서요, 도의적인 책임에 그칠 게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저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후보가 아무리 발뺌하려고 해도 이 후보와 구속된 유 씨를 정치 경제 공동체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말하기 좀 부적절한 용어인데 그냥 이나 땡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너무 땡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냐. 관리자로서의 책임제가 아니라 너무 명백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형사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배임죄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일단 유동규 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도 구속사유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업무상 배임이란 건 쉽게 말해서 이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치거나 가져올 이익을 못 가져오게 하는 게 이제 업무상 배임인데, 지금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민에 과다한 특혜를 준 게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설계하고 유동규 씨가 실행을 했다면 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했다면 업무상 배임이 공범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전혀 모르고 관여하지 않았다라면 이제 공범이 안 되는 것인데 이제 어쨌건 지금 이 당시의 문제점이
지금 여러 보도를 통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이걸 전혀 몰랐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능했던 것이고 그걸 알았다면 형사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야당 입장에서 공세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란 여전히 뜨거운데요.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모아봤습니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원래 좀 측근들이 가는 자리 아니에요? 측근이 그러면 정부 산하 기관에 무슨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 미어 터지겠죠. 늘 이재명 후보는 뭐가 안 되면 남의 탓을 하고 이재명스럽지 않아요. 자꾸 측근 하시는데요. 제가 측근이라고 안 했어요. 네. 저는 측근 측근의 개념이 뭔지 저는 정해 주시면 제가 그 부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측근이 뭐예요? 네, 이재명 후보 측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유동규 전 본부장, 정치 경제 공동체 이런 이야기가 계속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유동규 본부장의 경력을 보면요, 뭐 한양대 성악과를 나와서 어디 무슨 기사를 했다 그러는데 분당에서 아마 재건축 조합장을 했다 그래요. 리모델링 조합장 출신이라고. 그리고 나서 2009년 10년 경부터 이제 성남시장 선거에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연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전부 성남시 성남 그 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사장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뭐 이런 걸 다 역임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정도 경력을 가지고 그럴만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뭐 측근의 의미를 모르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 옆측자에다가 가까울 근자입니다. 옆에 가깝게 있는 사람이 측근입니다. 그게 무슨 범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만한 자리를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뭐 경기개발공사 경기연구원장 뭐 할 것 없이 이런 자리들은 경기도지사가 믿고 자기 자신의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면 안 시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정계의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본인이 자기가 설계를 하고 유동규가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뭐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그걸 맡기고 실무를 담당시키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아니라고 하십시다. 갑자기 쭉 말씀을 하시고는 또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니까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측근에 대한 뭐 그 평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핵심 측근이다 또 그냥 측근이다 뭐 여러 가지 뭐 나올 수는 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또 이 핵심 최초 지시자가 누구냐 뭐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 야당에 비해서는 민주당 당 내에서는 굉장히 점잖은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여론조사 추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이 사회여론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요 28.3%, 윤석열 후보 28%.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은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여론조사상에서는 전혀 무풍지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국민들도 되게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사건이 터진 지가 벌써 한 2주 정도 넘었고 거기다 그 전에도 지금 많은 악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욕설 방문이라든지 뭐 여배우 스캔들이라든지 이재명 후보의 그래도 거의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 여론조사가요, 지금 28.3%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6개월, 그러니까 연초 여론조사가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단단하다는 지지층이 단단하다는 그 반증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확장성이 또 없다라는 또 한계도 있겠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그동안에 뭐 엑스파일이니 뭐 이런저런 실험 파동이 있었지만은 별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보든 좌든 간에 확실한 지지층은 이미 마음을 결정했고 나머지 40% 가까운 중도층, 과거 어느 때보다는 많았던 중도층들은 그런 어떤 비리 의혹이라든지 네거티브 이런 부분에까지는 아직 흔들리지 않겠다.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그 증거를 좀 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우리들을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는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는 것을 예의주시했다가 찬바람이 좀 더 세게 불어오면 그때부터 저는
40% 가까운 역대 가장 많은 중도층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 지지율,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지지율의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지지층이 확실하게 굳어진 사람들은 예. 변화가 없지만 중도층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쌀쌀해질수록 이제 어떤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기 때문에 타격은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지만 여론조사상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미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검찰의 수사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되면서 뭐 속도는 더 붙어진 것 같은데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이에요.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배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뇌물 혐의도 적시가 돼 있고 배임 혐의가 적시가 돼 있는데 사실 이재명 지사에게 더 아픈 부분은 어쩌보면 이 배임 부분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 민간과 결탁을 해서 그쪽에 과도한 수익을 주고 사실상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가져야 될 이익을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적시가 된 건데 이제 다음 수순은 김만배 씨입니다. 김만배 씨와 또 이 유동규 본부장 사이에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정모 회계사가 또 제출을 한 것이 여기까지 온 또 하나의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일단 김만배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유동규 씨의 핸드폰도 좀 확보를 해서 이와 관련된 그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자료들 이런 것들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검찰이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이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윗선으로 갈지 옆으로 갈지 이런 것들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성남시에 내가 5,503억 원 이 개발 이익을 환수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무슨 소리냐 민간 기업에 수천억 원 이득을 줬기 때문에 배임 혐의다. 완전히 상반된 시각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빙산이 바다에 떠 있으면 위를 보는 사람과 밑을 보는 사람의 차이가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위를 보고서 지금 위를 봐라. 내가 5,503억 원을 지금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느냐.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503억 원이 정말 환수한 것이냐. 또 결국 궁극적으로 누가 부담했느냐. 공사한 사람이 부담했느냐. 뭐 화천대유가 부담했느냐. 배당 수익은 하지만 1,800억 환수한 그건 가져온 거죠. 그건 25억을 투자했으니까 가져온 건데 그것도 결국 최종적인 부담은 누가 했느냐. 뭐 그 원주민과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강제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수용당했던 원주민과 그렇지 않았으면 훨씬 더 싼 값에 또는 민간이 개발했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훨씬 싼 값에 그 지역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던 대장동 주민들이 진 거죠. 부당한 거죠.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 위에 빙산을 보고서 내가 5,503억 가져왔다는 거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자 이거 보니까 설계가 이상하게 돼서 민간한테 사실상 엄청난 지금 뭐 거의 조대에 달하는 그런 금액을 지금 보장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배당을. 그래서 이런 것을 양쪽을 서로 다른 걸 보고 바다 속에 있는 빙산을 보고 지금 검찰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검찰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수사를 진행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국민 입장에서는요. 유권자들은 지금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의혹이 있는 후보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해야 되겠죠. 수사를 해서 국민들이 하나라도 더 아는 상태에서 확신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빠른 속도의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검찰이 아직까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계속 이와 관련해서 진술이 달라지고 있는데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화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것을 휴대전화를 갖고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요 나중에 그 이유가 그때 수사관한테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던지신 건 맞는 건가요? 부분에 대한 사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보도에 그 휴대폰 던졌다고 나왔었죠. 아니 어쨌든 간에요. 프레임 씌우기를 갖다 자꾸 하지 마시고요. 휴대전화를 다른 휴대전화인가요? 하나 보이던가? 네,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어느 업체에 맡기신 거예요?
부상이 휴대전화 다른 뭐 사고 때문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가 바뀌었는데. 네, 휴대전화 핵심 물증으로 꼽히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 검찰에 압수수색 전날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라고 했다가 예.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맡겨놨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제 주거지, 그러니까 오피스텔 내 외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검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싶은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휴대전화가 어디로 간 건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어디까지 맞는지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게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 맨 먼저 이제 확보하는 게 핸드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제 유동규라는 정말 이 도장동 게이트 같은 경우에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의 집을 들이닥쳤는데 그 핸드폰이 창밖으로 던졌다는 네. 아닌가 싶습니까? 근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밖에 던진 것도 아니고 예. 그 창밖에 핸드폰은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 저희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누가 와서 혹시 집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예, 했었는데. 별별 희한한 예. 얘기가 나오고 네. 더군다나 또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사전에 방으로 들어가서 또 2-3시간 동안 또 유동규 씨를 또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해프닝 비슷한 일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궁금증이 풀리고 근데 있지 검찰에선 또 검사는 그 압수수색 현장에 직접 나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 하냐 하니까 뭐가 진실이고 뭐가 사실인지 저희가 예.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걸 보면은 검찰의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을 믿을 수 있냐. 예. 그래서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야당이 특검 얘기 나오는 게 그리고 그게 또 명분을 얻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것 하나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이후에 검찰 수사 과정을 국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예. 계속 특검 얘기는 야당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 크기의 사건이라면은 압수수색할 때 핵심 피의자고 그러면은 검사가 동행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상식선에선 그렇게 알았었는데. 근데 사실 뭐 유동규 씨 주거지 자체가 너무 작아서요. 뭐 예. 검사까지 꼭 굳이 갈 필요는 검사가 그렇군요. 가야 될 상황 그 부분은 꼭 아닌 것 같은데. 예. 다른 거 다 떠나서 휴대전화 확보에 대해서 별로 검찰이 지금까지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요즘에 휴대전화 하나만 압수하면 맞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개인사가 다 나옵니다. 흔적이 다 나오죠. 그래서 제일 먼저 타겟이 휴대전화예요. 근데 예. 휴대전화에 대해서 검찰이 별반 지금 얘기가 없는 상황이고 검찰은 그냥 유동규 씨가 얘기를 안 해준다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한테 짧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동규 씨가 지금 이사 온 그 오피스텔은 채 한 달도 못 산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일주일 살았다 그러죠. 예, 그 전에 살았던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내용은 또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검찰이나 경찰의 이런 수사 뭐 속도 내지는 진정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경찰은 그 화천대유에 이상한 그 FIU로 또 통지를 받았죠? 정보원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5개월 이상 깔고 앉았었다 그러잖아요. 예. 또 지금 그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 과정 속에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비상식적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 수사를 하고 싶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검찰이나 경찰이 네. 지금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 게 아니냐.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놓고 예. 당선되면 우리가 혼나지 싶으니까 지금 깔아뭉개고 엎드려 가지고서 지금 애완견처럼 저러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 뭐 저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뭐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뭐 특검 상당히 어렵겠죠. 3분의 2 가까이 의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민주당도 계속 특검은 안 하려고 하겠죠. 결국은 표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네. 피의자가 또 빠른 시간 안에 구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속도가 빠르다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진정한 속도는 좀 더 지켜봐야 수사를 될 것 같습니다. 늦추려고 먼저 지금 구속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건 또 역시 예. 일각의 네, 얘기고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실제 너무 결과가 많습니다. 나와야죠. 예. 네, 맞습니다. 이제 검찰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에 이어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도 곧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제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5억 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졌는데 예. 두 사람은 서로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남적한 유동규 본부장과는 연락이 조금 닿으시나요?
아니 저는 뭐 저한테 그런 부분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뭐 그분하고 관련된 분도 아니고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인연이 없으신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변호사나 뭐 김만배 씨 다 뭐 전혀 모르시는. 김만배는 기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남에서 기자로 왔다 갔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수백억은 오히려 저희가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뭐 줄 수 있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뭐 약속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네, 뭐 어떤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이 금주 안에 뭐 소환이 될 거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예. 검찰의 다음 타깃은 아무래도 김만배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씨와 관련해서 정관계 로비 의혹, 또 수사관 자금 흐름 수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김만배 씨는 더 빨리 소환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된 이유가 예. 정모회계사가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에 관해 이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저희가 이제 내용을 다 모르지만 네. 그곳에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고 유착 관계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규 씨가 굉장히 수사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면서 구속까지 된 건데 그럼 두 번째 일단 첫 번째로 나왔던 게 25%의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녹음 파일에 얘기했다. 조금 전에 이 변호인 얘기는 농담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게 뭐, 700억 원이다 이런 맞습니다. 거 그걸 아닙니까? 환산해 보면 7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소위 말해서 이 김만배 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억의 뇌물을 준 것들은 김만배 씨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는 당연히 이것만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 외에 350억 원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올해 4월에 일단 FIU로부터 경찰청에서 받았다는 473억 원에 이르는 수상한 자금 거래 흐름. 대여금이죠. 김만배 그걸 씨가. 이제 예. 회사에서 무슨 업무상 활용했었다는데 그걸 왜 대여했는지도 지금 맞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보통 그러니까 제가 이건 단언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비자금을 만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늦추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금주 중에 소환될 예정이다 수준이 아니라 소환 일자가 빨리 확정이 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뭐 수백억 수천억 얘기를 하니까 뭐 62억 원짜리 타운하우스가 너무 또 작게 느껴지는데 화천 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가 판교에 62억 원짜리 타운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법인 명의로 이 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민간에 많은 이익이 나서 이걸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유동규 씨와 나누고 뭐 지금 정관계 로비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보면 사실 최근에는 돈을 소위 말해 세탁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천화동인 1호 명의로 구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것도 역시 결국은 누군가의 대가성으로 지급하려고 일단 등기상 명부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럼 것이고요. 거기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빨리 그렇죠. 확인해야 그 되는 부분을 거 빨리 아닌가요? 체크를 해야 되고 천화동인 1호 지금 대표는 이화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 이모 씨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도 역시 소환 조사를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도 수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이 집에 실제 혜택을 입은 사람이 누군지 이걸 찾는 것도 또 수사의 일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모 변호사도 있습니다. 예. 남 변호사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자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시도했다. 그런 정황이 확인됐다는 리포트 저희가 일단 앞서서도 10년 전에 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돌았던 이모 씨라는 사람에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도와주고 하는 명목으로 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지급한 2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거죠. 이제 받기로 했던 걸 못 받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5억 원을 지급받고 이제 받고 보니까 돈을 보낸 사람이 남모 변호사가 아니고 천화동인? 이 천화동인은 뭐야? 이러면서 천화동인을 보니까 7개나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이거 돈 세탁하려고 만든 회사구나 해서 이걸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남모 변호사 갑자기 돈을 주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천화동인이라는 회사들은 결국은 지금 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자금 흐름에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만든 위장 회사가 아니냐 이게 또 다른 주장인 겁니다. 그렇군요. 남모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면서 구속됐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구속됐던 분들은 정말로 들어가기 싫은 곳이 이제 감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상파 아내는 지상파
기자 출신이고요. 네. 퇴직을 하고 자제분들하고 다 같이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범죄 혐의가 없는 이상 소환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분 역시 정모 회계사와 함께 핵심적인 인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뭐 5인방 그래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각각 이제 자기 역할 분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방금 하신 남모 변호사가 대외관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방금 부인까지도 유력 언론사의 또 기자 출신이었는데 이번 대장동 관이 또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와 가족이 다 해외에 나와 있는데 이 빨리 중요한 5인방 게이트 5인방 중 한 명이 들어와야 또 퍼즐이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검찰 쪽에서는 이제 법무부하고 연락해서 여권 무효화 조치 이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제 그 형사 경찰 기구라고 하죠. 인터폴 하고도 협조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이걸 빨리 좀 속도를 내서 빨리 들여와서 이렇게 퍼즐을 맞춰 변호사님 어떤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데 여권 무효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배임 문제나 뇌물 문제나 이런 것에서 개입한 흔적들이 좀 나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유동규 씨나 김만배 씨에 대한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 남모 변호사가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탁 찍어서 이건 이런 범죄다라고 단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남모 변호사도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하고 먼저 미국으로 간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모 변호사가 이제 그 감옥에 있을 때 구속 수감돼 있을 당시에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이라는 거 아닙니까? 박영수 특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제 화천대유 상임 고모로 활동한 박영수 전 특검의 이야기가 이번 사건과 이번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박 전 특검의 아들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대행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가 또 김만배 씨가 100억 원을 줬다는 이모 대표의 운영사인 걸로도 나타났는데 인척이라고 합니다. 박 전 특검과 화천대유가 무슨 관계였는지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도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모 변호사가 구속됐을 때에 그 변호사를 했었다. 그것이 지금 이 화천대유를 비롯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된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그 화천대유 관련 쭉 상황 속에서 박영수 특검의 아들, 딸이 전부 다 이렇게 그 지금 관련사 이렇게 돼 있고 먼 친척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먼 친척인지 잘 모르겠어요. 손수를 뭐 계산하기 어렵다 했는데 아들은 또 그 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를 수는 있겠죠. 천수가 멀다면 요즘에 뭐 4천만 넘어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김만배 이 지금 씨한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혹에 집중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19개의 무슨 그 녹음 파일이라든가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여러 가지 전체 그 뭐 불협화음이라든가 그 자금 사용과 관련된 뭐 갈등 이런 것들이 좀 녹음돼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상식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결국 핵심은 김만배 씨인데 김만배 씨에 대해서 빨리 신변 확보하고 소환하고 또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확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거기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아빠 찬스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좀 관련이 돼서 나온다. 아니 그 아파트들 15억짜리를 7억에 그냥 분양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또 지금 퇴직금 정산하는데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50억 가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퇴직금 50억이 그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퇴직금 쪽으로는 5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섞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금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에서 뇌물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 캠프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윤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016년 말에 박영수 특검이 수사팀장을 누구를 시키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봐서 김만배 기자가 성렬이 형 어때요?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렬이 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고 그게 국회의원식이나 돼서 그렇게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셔도 되나요? 김의겸 의원 본인이 직접 그 장면을 목도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을 팔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부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를 그러면 김만배 씨가 동원한 거다. 네, 그렇죠. 김만배 씨 누나가 그 집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7월에 잔금을 치릅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4월에 먼저 이전을 합니다. 총장이 되고 7월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잔금이 2월 19일 날 7월 2일 7억 뭐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통장상 명확히 나타나 있는 것 같고요. 특별한 무슨 의혹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잔금 치르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고 어떤 의혹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잘못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잔금 받고 나서 소유권 이전이 등기가 된 것 같은데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윤석열 캠프 측으로부터 고발당했죠? 윤 캠프 측에서는 고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아까 지금 이 상황에서 김만배 씨와 윤석열 총장이 호용호제하는 사이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게 성렬이 형 어때라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특검에 들어가게 된 거다. 근데 이거는 뭐 본인이 아무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김만배 씨와 친하다, 화천대유 관계에 있다면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인 것이고 또 하나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의 그 연희동 자택을 2019년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잔금을 나중에 지급했다. 저건 지금 라디오에서 직접 생방송으로 한 겁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의 부친과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 이제 독립생계가 아니라 공동생계로 돼 있었는데 돈이 늦게 들어오면 나중에 청문회하고 재산 등록할 때 윤 총장이 좀 유리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와 윤석열 총장 밀접한 관계가 계속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김의겸 의원이 지금 뭐 계속 사과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고발을 철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라디오 생방 만약 대통령 선거 뭐 이틀 3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SNS로 사과를 한들 많은 분들이 그 라디오를 들었다면 이거 큰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은 자신의 이제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자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윤 후보와 윤기준 교수에게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윤 후보 부친의 주택매매 관련 소유권 이전 시점과 또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재산 공개 때 부친을 공동생계로 올렸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뭐 김 의원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비판 정도가 아니라 저건 의도적인 발언이었었고요. 실수는 안 보시고 의도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그건 실수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방송에서요. 저희 방송에 늘 나오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나올 때 확인 안 하고 나옵니까? 부자진들도 사실 뭐 10명 정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회의원이요. 그건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해놓고 나중에 그냥 그 얼버무리기 위해서 그걸 면하기 위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요. 아니 황차 저 같은 사람도 나올 때 이걸 사실이냐 아니냐 확인해가지고 사실이면 사실로 적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심이 된다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할 텐데 저거는 방송할 때 그냥 그랬다고 주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한 것이고 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그 뭐 잔금 치르는 날짜의 변경이라든가 그 의도가 무엇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앞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형 동생 하는 사이다. 뭐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에게다가 추천을 했다.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보지도 않은 걸 본 것처럼 마치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도망갈 구멍은 파놨지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의겸 의원이 기자 출신이에요. 예. 예. 기자들이 그렇게 합니까?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보도하고 그럽니까?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군요. 홍성걸 교수님은 지금 의도적인 사실 왜곡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홍 교수님 개인 의견이시고 김의겸 의원은 분명하게 착오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하면서 SNS를 통해서 또 누가 뼈가 부러지는지 한번 겨뤄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표현은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이런 표현 좀 씁니까? 저 처음 들어봅니다. 예. 김의겸 의원이 화가 많이 난 거 알겠는데 누가 뼈가 부러지는지 한번 겨뤄보자는 거는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는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왜 하필 또 김의겸 의원인가? 그동안 아시다시피 이제 가짜뉴스 적결 그리고 뭐 언론중재법에 이제 선봉에 섰던 의원인데 언론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짜뉴스 비슷하게 또 발언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일이 터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대장동 게이트였던 전반에 대한 그 언론의 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더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또 역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뭐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후로도 김의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을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한 발언, 멘트 혹은 실말로 날릴 때, 센 발언을 날릴 때는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팩트 체크를 명확하게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렇습니다. 생방송에 있어서만큼은요. 뼈 부러지는 이런 표현들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위장당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당원 수가 급증한 것을 두고 위장당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같은 당 홍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는 우리 당 경선에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는 것을. 우리 당 안에 막 경선 과정에 내부 총질도 있고 또 민주당의 개입도 있고 하지만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합심하고 힘을 모아서 국민에게 진짜 주인에게 나라를 되돌려 줍시다. 저는 그분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대선 치러주는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같이 경선을 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니까 모든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당원이 되신 분들 입장에선 사실 위장 당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당에 어떻게든 좀 힘을 보태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좀 섭섭할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과거에 공천관리위원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그 경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급작스럽게 당원 수가 증가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제 그것을 나중에 살펴보면 이게 뭐냐? 여론조사 때문이겠죠. 여론조사 때문에 또 당원 비율이 있잖아요. 당원 참가 비율.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막 뛰어가지고 자기를 지지할 사람들을 전부 당원으로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는 그 당비가 2,000원인데 대납도 해줘요. 몇 달 동안. 대납 자체는 잘못된 일이죠. 물론이죠. 그래서 그 대납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올라간 것들은 전부 다 그 기간 동안에는 특정 기간 동안에 가입된 당원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는 걸로 저희가 처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최근에 입당한 사람들은 안 된다. 그렇죠.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돼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경선 과정에서는 당원 수가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 얼마든지 있어요.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일부가 위장 당원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민주당이 유리한 후보를 선택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뭐 조금 더 숙고해서 윤석열 후보 정도 되면 그냥 저건 상태가 있지만 그것을 뭐 또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냥 웃어서 넘기는 것이 바람직했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윤 후보의 손바닥에 쓰여 있었던 임금왕자 공방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캠프 뭐 손가락 위주로 씻어서 잘 지워지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게 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해명을 내놓을 때마다 논란이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외신 기자들까지 저한테 전화를 와서 그 답변하도 좀 애좀 먹었습니다. 특히 중국계 속에서 아주 흥미롭게 좀 질문을 해서 좀 난감했는데
사실 뭐 저게 역술이든 아니든 간에 후보 간의 경선 치열한 와중 유력 후보가 3번 손바닥을 왕자를 쓴 모습이 외부로 노출됐다라는 거는 네. 우스꽝스러운 거죠, 사실은. 거기다가 또 하필이면 또 본 부인도 또 역술 관련해서 박사를 받고 또 윤 후보가 최근에 역술인 대동아 이래저래서 때 아닌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왔던 대선 국민에서 역술 논란이 이번 대선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그렇군요. 참 그거는 요즘 4차 산업혁명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논란입니다. 논란 사실은 아니든가 상관없이 저런 역술 논란, 왕자 쓰고 하는 부분들은 결코 그렇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즐거운 웃음만을 주지 않는 것, 쓴웃음을 주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후에는 저런 오해가 없도록 좀 신경을 더 다른 후보들도 신경 각별히 썼으면 좋겠다. 정치가 잘못하면 희화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기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3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